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했는지 조사 중이라며 공정위가 거래소를 폐쇄할 권한은 없지만 불법 행위가 있다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소식을 비롯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국내외 악재가 터져나오자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기준 1,39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하루 새 30% 가까운 하락을 보인 겁니다.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20% 급락하면서 한때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집안에서 전적으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하는 남성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집안일만 하는 여성은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육아, 가사를 하는 남성은 모두 17만 명으로 기준을 새로 정립한 2003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1,800만 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내일 공식 개항합니다. 이에 따라 제1터미널을 포함해 인천공항의 여객 처리 능력은 연간 5,400만 명에서 7,2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제2터미널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N, 네덜란드 항공 등 항공 동맹체, 스카이팀 소속 항공사 4곳의 탑승객만이 이용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양시장 오늘 단기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쪽부터 보면 미국 쪽 연방정부 폐쇄인 셧다운 우려가 나왔고요.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4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온 건데 2510선은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재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그동안 조금씩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단기 조정이다라고 보는 모습이 강하고요. 그도 그럴 것이 통신은행, 전기가스, 철강 등 전일 낙폭이 좀 있었던, 가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소폭씩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수를 끌어올렸던 셀트리온 3인방을 비롯해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 급락 혹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단기 조정 관점에서 포트 변경, 순환매에 대비하면서 조정 후 반등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상화폐 관련해서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 두 꼭지나 전해드렸는데 관련 규제에 대한 정부 각 부처들의 입장이 나오고 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오늘 아침에 CBS 인터뷰까지 하면서 다시 한번 규제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아침보다는 현재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는 오늘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과 더불어서 가상화폐 관련 이야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 함께 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2513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2510포인트대는 여전히 지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0.3% 정도 하락하고 있고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519포인트대부터 2507포인트대까지 빠졌는데 위아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낙폭을 더 이상 키워나가지 않고 있고요. 보합권 수준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은 개인만이 사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조금 전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3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이 1,849억 원 파는데 전주체 골고루 매도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보합권이고요. 현대차도 0.9% 정도 빠집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철강주들 어제 좀 낙폭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되돌림 현상 나옵니다. 포스코 1.32% 올라가네요. 6위부터 10위입니다. LG화학, 네이버,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모두 빠지는데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낙폭이 좀 큽니다. 39만 9,500원대까지 40만 원 살짝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보합이고요. 신한지주부터 SK텔레콤 모두 올라옵니다. 통신업종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들 한국전력 올라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900포인트 무너졌습니다. 1%대의 낙폭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900포인트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에. 그런데 한 9시 30분경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꺾여 내려옵니다. 884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890선 조금 전에 회복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입니다. 기관 많이 삽니다. 1719억 원 사고요. 개인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이 1159억 원, 비교적 큰 폭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빠지고 있는데 낙폭이 꽤 큽니다. 6%, 7%대로 빠지고 신라젠이 지금 위아래로 갈피를 못 잡다가 지금 상승 쪽으로 가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로메드 보시다시피 전전일 2거래일 전에 상한가 나왔고 어제 조정 나왔고 하루 만에 또 급등 흐름 나옵니다. CJENM도 오늘 1.47% 올라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 낙폭이 10%가 넘어갔었는데 지금 7.6%까지 낙폭 줄였습니다. 티슈젠도 3% 안팎의 하락이 보입니다. 하지만 메디톡스, 펄어비스, 로엔 올라가고요. 오늘 엔터주들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들 괜찮고요. 로엔이 12만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캠텍,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올라가고요. 파라다이스, 중국 관련 소비주들 올라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파라다이스가 오늘 8%대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060원 50전에 상승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뭐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뭐 형식적인 대화보다는 급한 불부터 저희 꺼야 될 것 같은데, 예.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금 뭐 급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리플 지금 전체적으로 낙폭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10% 정도의 낙폭이 모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거의 뭐 반토막인데 이유는 규제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가상화폐의 공포의 밤이었습니다. 일단 새벽에 시세를 확인하신 분들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글로벌 상황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국내 상황도 일단 안 좋다 조심하자라는 분위기 쪽에 이어지다가 나온 어떤 투매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김동연 부총리가 여러 가지 어떤 혼선과 관련된 얘기를 가상화폐 쪽에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소 폐쇄에 대한 옵션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발언을 한데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일단 가상화폐는 인정 못하겠다라는 분위기 쪽에서 이 가상화폐의 단속을 또 추가로 강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금융혁신은 좋은데 가짜 금융혁신은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것들 쪽에서 유사거래 사이트, 전자지갑업체도 단속하겠다는 관점이었고요. 일단 투매가 초점이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국내 시장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시각들은 있겠지만은 이 가상화폐와 접근된 관점 자체가 접근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블록체인 관련된 신기술 그리고 앞으로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들은 상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약간 왜곡된 시각 속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매매 차익만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즉 주변에 보니까 남들이 뭐 몇십만 원 가지고 100억을 벌었네 아니면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질투심과 시기심 그리고 여러 가지 부러움 속에서 가상화폐 매매에 동참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본질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에서 파생된 매매만 신경을 썼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같은 현상들 즉 급하게 올랐다가도 급하게 빠지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그대로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가장 큰 단점을 보여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부의 관점과 함께 시각을 그대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정부는 투기는 용인할 수 없다. 투기 관점과 함께 앞으로의 발생할 후폭풍은 상당히 크다란 관점 쪽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반대로 보게 되면 부동산이나 가상화폐 쪽은 투기 관점. 근데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넣는 등 약간 주식시장의 친화적인 정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결론은 주식입니다. 네.
네. 기승전 주식으로 가는 느낌인데요. 어쨌든 간에 가상화폐 관련주들 폭락세 보이는데 제가 이제 규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고, 뭐 부장님께서도 규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뭐 김동연 부총리 얘기해 주셨고, 뭐 오늘 아침에, 또 김상조 위원장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정부 규제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도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도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걸까요? 일단 가격 측면만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안고 있는 한국의 좀 높은 가상화폐 프리미엄 이 부분이 가장 일단은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일단 지금 정부의 우려와 여러 가지 앞으로에 대한 후폭풍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은 많이 포함됐다고 한다면 가격 하락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 특히 여기서 더 규제를 강화했었을 때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입장들이 많이 위축된다라든가, 그리고 특히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여기서 법적인 규제나 아니면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나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 따른 가격의 반응들은 어느 정도 일단락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모르죠. 가격은 시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단기 저점이니까 또다시 가상화폐는 반응하겠지라는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보통 저희가 어떤 김상조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투기와 투자는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다라고 얘기는 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본질이 왜곡됐다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단순히 매매로만 접근하는 가상화폐의 시각들은 일단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가상화폐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고요. 오늘 장에 그 밖에 짚어볼 만한 또 장의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가장 큰 특징은 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주, 또 그중에서 셀트리온 이쪽에 대해서 이 셀트리온이 조정을 받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관점 쪽으로 포커스가 좁혀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그런 변화가 시장에서 충분히 이어졌지만은 만약에 그동안 시장을 주도하던 제약바이오주가 쉰다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순환매와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건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변화가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그리고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시장의 주도를 잡고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조정된 시가총액의 변화를 통해서 나머지 종목들이 그를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비바이오주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건강한 측면을 생각하게 되면은 확산과 그리고 순환매가 더 맞다란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화장품주 재조명됩니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가지 국내 국외 쪽에서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관점들 높아지는 시점에서 그런 변화는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또 하나 내수 유통주의 흐름들도 상당히 생각보다 좀 느리지만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마트나 신세계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은 필요한 상황들인데, 물론 이제 최저임금 관련돼서 어느 정도 변화를 주고 그래서 내수에 대한 회복 기조를 계속 무게를 두는 정부 입장 쪽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변화는 좀 더 긍정적인 관점이 높다는 쪽도 같이 염두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가져갈까요?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세의 흐름들은 그렇게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비바이오주 중심의 섹터 계속 변화 초점 맞춰보면서 실적 발표에 대한 흐름들과 함께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5G 관련주, 특히 이제 증권주 이런 쪽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상대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가상화폐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G 시스템의 윤진 대표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오늘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급락사태의 원인부터 한번 다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네. 일단 최근에 중국발 그리고 뭐 미국발 그다음에 오늘 들어서 이제 한국발 이제 세 가지 국가의 대표적인 이슈들이 지금 겹쳐 있는 상태인데,
사실 미국발에 대한 이슈는 좀 약했었는데 중국발 이슈가 이제 최근에 중국이 대부분의 가상화폐 채굴 업체 보유량들을 소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폐쇄 정책 부분 그리고 플러스로 기존에 이제 P2P 간의 거래를 그나마 허용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 플랫폼에 대해서까지도 전부 다 제재를 들어가기로 인민은행이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던 상황에서 플러스 한국의 지금 대표적인 거래소들이 운영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 두 분께서 추가적인 발언을 해주셨는데 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추가적으로 거래소 폐쇄 정책까지도 아직까지는 열려 있는 상태다라는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부처별로 계속해서 말이 다르고 뭐 대통령님께서도 말이 다르고 그러신데 이 상황에서 지금 뒤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슈는 이 급락 사태를 천천히 만들어 가면서 투자자들이 돈을 빠져나가게 만듦으로써 추후에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기에 좀 더 이로운 상태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좀 핵심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블룸버그 그리고 CNBC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지금 거래소 비중으로 따지자면은 국내 거래소들이 지금 해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 머니의 출처가 어디냐를 따져보면은 사실 엔화랑 미국 이 두 국가의 화폐가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이 3위의 거래량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거를 볼 때 국내 거래소 안에도 해외 자금, 일본 자금이나 미국 자금들이 들어와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은 해외 거래 자금, 즉 일본이랑 미국 자금들은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죠. 그래서 일단 하락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요. 네. 미국 쪽에 크라켄 거래소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찾다 보니까 나온 건데, 이 서버 다운도 있었고, 투심 위축 뭐 얘기 있는데, 이건 어때요? 미국 쪽에서 이렇게 뭐 서버 다운되고, 투심 위축되면 우리나라에도 뭐 직격탄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오늘 화폐 급락에 좀 영향이 있는 겁니까? 사실 크라켄 거래소가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내 거래소 비중이 더 큰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다만, 하락장 와중에 크라켄 거래소가 이제 서버 다운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해외 투자자들, 미국 투자자들이 거래에 대해서 불안정한 심리를 갖게 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단순히 버그를 잡기 위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2일 동안의 서버 점검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떨어뜨리고 여기서 자금이 거의 한 6조 가량이 증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선물 차트를 떨어뜨리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비트코인 선물 차트가 나머지 가상화폐들의 어떤 기준이 되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의 심리를 떨어뜨릴 경우에는 가상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직접적인 연관성을 만들어냈다는 게 문제점이죠. 네. 그럼 이제 추가 하락할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긍정론자들이 있고 지금 부정론자들이 지금 팽팽하게 양비론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향후 전망들은? 일단 가상화폐의 특성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상화폐라는 게 주식이나 해외 선물처럼 기초자산에 기반해 있는 시장이 아니라 순수 100% 수요 공급에만 의존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기준 자체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이라는 단어가 애초에 통할 수가 없는 시장이고요. 다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장이 업비트, 그죠? 한국의 업비트 시장이 열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카카오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후로 상당량의 거래량들이 미국량이나 뭐 일본에서도 거래장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때 기준으로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고 나서 폭발을 한번 일어났죠. 근데 아직까지도 업비트가 오픈을 할 때까지의 가격까지 하락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거래량들이 더 증발할 돈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차트적인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포지션 외에는 안정적으로 저가 매수라는 저평가라는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 보유 관점을 이어나가는 방법이 굉장히 트레이딩상 어려운 상태라는 부분이 핵심적으로 단점이죠.
한마디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지금 대응이 어려운 구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보고 오늘 사실 없던 질문인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명제 얘기 나옵니다. 예, 정부 당국에서는 실명제 강력하게 해야 된다. 실명제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돈들도 이곳에 분명히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투기 자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실명제를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볼 때 이 검은 자금이 있다면 튀어나오게 될 것이고 이 무너질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강한 것 같아요. 실명제가 이런 여러 가지 가격 폭락의 또 원인을 제공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명제가 확실하게 도입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안정적 시장이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실명제가 도입되는 이슈가 계속 떠 있는 시간 동안에는 결국에는 가상황 계좌로 들어가 있던 자금들은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오히려 실명제가 확실하게 도입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가상 계좌로 들어가 있던 금액들은 다 빠져나온 상태에서 안정적 실투자들 중심으로만 트레이딩에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후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폭락장이 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불확실성이 제거된 이후에는 안정이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이지 시스템의 윤진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세먼지에 목은 건강하신지요? 예, 건강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달러 약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WTI 뭐 지금 브렌트유부터 해가지고 원자재 시장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도 그 영향으로 지금 강하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재밌는 건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면 벌써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네요. 예, 이거 어떻게 점검할 시점이 딱 됐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또 방송 연결하는 그 타이밍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단기 조정은 또 어느 급락 과열을 이제 급락으로 인해서 좀 해소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또 제가 또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면은 바로 또 돌아설 것 같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보다는 환경 점검을 한번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에 지난주까지 이제 달러가 강세로 잠시 반등을 하던 모습이 이제 일단락이 되면서 유로화 강세하고 맞물려서 생각할 일인데 해외 선물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좀 중요하게 볼 만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달러 인덱스 90레벨 하회하면서 최근 단기 반등 이후에 달러 중기 약세 국면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죠. 글로벌 유동성을 달러 캐리 자금하고 연관해서 생각한다면은 이 중장기 지지 레벨 90에서 91레벨을 하회했다는 점이 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겠고요. 1월 초에 그 달러 반등을 했을 때는 이머징 마켓 쪽이나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서 약간 좀 비우호적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벗어나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원자재 시장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모습이죠. CRB 인덱스가 거꾸로 195레벨까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 이후에 최고치 레벨, 뭐 이렇게 요새는 뭐 최고치 레벨로 진입하는 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원자재 시장, 상품 시장도 최고치 레벨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물론 2015년 이후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450 정도 됐었죠. 인덱스가요. 그 다음에 버블이 붕괴되면서 2009년에 반토막이 났고요. 200레벨로요. 그래서 지금 200레벨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2009년에 반토막 난 레벨까지 지금 근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면 금융위기 이후에 충격을 받고 그리고 반등을 만들어낸 자리 그 안쪽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중기 약세 국면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 시에 뉴욕 월가에서 어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얘기를 보면은 향후 원자재 시장의 추가 상승 관점으로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해서 원유 관련 ETF에 투자 관심을 가지자 뭐 이런 얘기가 또 월가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하간에 이런 원자재 시장 강세를 놓고 봤을 때 이머징 마켓 자산 시장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펀더멘탈 관점에서 볼 때는 국제 교육 단가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머징 마켓 시장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이고 특히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굳이 우리나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머징 마켓 중심되는 나라들
대부분이 긍정적 흐름으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금액 어제까지 살펴보니까 코스피가 1조 9,800억이 넘고요. 코스닥이 1조 990억. 향후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지속되는가, 왜 지켜봐야 되는가는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 당연하겠고요. 향후 이것이 계속 강세가 될 것인가, 원자재 시장이요. 이것을 놓고 봤을 때 글로벌 경기 확장 모멘텀이 강화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은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경기 회복이 아닙니다.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원이 좀 틀린 점에서 좀 해석을 해봤을 때 과거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원자재 시장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달러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거하고 반대쪽 측면에서 이제 상품 시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외에 단기적 요인들 또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있는 거, 그다음에 기후가 뭐 날씨가 추우니까 원유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단기 요인들도 또 상품 시장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러 가지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이거나 중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강세가 좀 지속되는 상품 시장, 그리고 이머징 마켓 쪽의 긍정적인 요인, 이것을 좀 중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닥 쪽을 더 저희가 주시를 해봐야 되는 게, 그동안에 워낙에 급하게 올라와서 굿자리 이렇게 빨리 볼 줄은 몰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등의 악재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조정의 빌미가 제공되는 이 단초가 가장 강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닥 지금 900원 살짝 무너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뭐 단기 조정으로 보지, 여기서 뭐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정책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펀더멘털 쪽의 변화는 우리가 주목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좀 몇 가지 종목이 너무 끌고 왔다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하신 대로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어제 시장 초반에 금융주 실적이 약간 좀 안 좋게 훼손이 가는 내용이 좀 시장에 흠집을 냈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지, 무슨 정치 이슈가 나타나가지고 순식간에 급락을 만드는 그런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질질질질 흘러내리는 모습, 미국도 과열권에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 회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정치 이슈, 그렇게 본다면 단기 마무리될 가능성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거의 같은 내용의 재료 과거에 몇 번 경험했죠. 연방정부 셧다운이요. 뭐 대통령만 좀 바뀌셨을 뿐이고, 뭐 그것이 바뀐 것이 큰 문제일지는 좀 후에 따져볼 문제이겠지만, 과거 학습 효과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국을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재보다는 호재성 재료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우리 시장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달러 약세하고 상품 시장 강세, 이 구도상에서 놓고 보면은 최근에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산업재, 소재, 건설 이쪽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그 이유가 뒷받침이 된다 하면은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이쪽 섹터 주식들도 향후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조정받는 이런 시점에서도 좀 관심을 보이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로 해외 요인을 놓고 봤을 땐 악재 성격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금리 쪽 문제가 있죠. 금통위가 내일 모레인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6%대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또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금리 인상하고 올해 3번의 금리 인상 예고하고 있는 미국 국채보다 금리 상승이 우리가 좀 빨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 하반기 저점에 2.1% 형성하고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50bp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빨라 보이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빨라 보이는 이 모습, 이 흐름이 나쁘게만 보이지 않는 것이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실세 금리에 선반영되는 그런 과정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부담 요인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게 부담 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기서 급등을 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의 부담이 역시 지금 반영 중이고 선반영돼서 실제로 금리 인상이 나타나더라도 우리 시장이 역시 마찬가지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결국 미국처럼 어떻게 보면은
선반영이 되고 시장과의 소통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금통일을 지나면서는 오히려 한숨 돌리는 구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부터 이렇게 악재가 나타나고 있고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내일 지나면서부터는 오히려 부담이 덜어지면서 시장이 안정을 되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 관점을 좀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완급 조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금융회사 쪽에서 이익실현성 매물 이것 쪽이 계속 나오다가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된 상태고 수급 논리 이렇게 본다 안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온 점 이 점을 좀 해소해야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러한 하락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상승률을 한번 수치를 구해보니까 이 내릴만도 합니다. 코스닥이 올해 상승률만 놓고 봐도 12%가 넘고요. 제약 업종이 37%, 유통 27%, 유통이 이 바이오를 포함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대형주 지수, 코스닥의 대형주 지수, 코스닥 100 지수조차도 20% 가까이 오르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하락할 이유가 충분하다. 조정을 보일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단기 조정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파생상품요. 코스닥 시장의 파생상품 쪽에서도 코스피 시장처럼 약간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선물 쪽에서 단기 이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7일 배당락 이후에 들어온 물량이 한 11,3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오늘 매물이 한 3,000계약 정도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크지 않습니다. 해서 단기 과열 해소되는 그런 것들은 이런 수급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렵게 시장을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고민도 많으시고 어떤 방향성이 중요할까요? 네, 단기 순환매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단기 순환매보다는 약간 과열을 해소한 이후에 과열 해소 이후에 주도 업종 쪽으로 다시 매수를 들어가자. 그리고 시장은 죽지 않았다는 점 오늘 60일 신고가 보면 오전에만 10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23개, 코스닥 79개, 중심은 코스닥 쪽에 있다. 이 점을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좀 비체계 조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ETF 포함해서 인덱스 투자도 좀 병행해보자. 이번 기회에 조정을 보일 때 한번 비중을 한번 재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SPN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어본 이야기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날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